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일주일 만에 합격하기를 위한 요점 정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 시험마다 2문제 정도 출제되는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파트입니다. 우리가 노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텐데 이 노인이라는 것은 몇 세 기준일까요?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구분하고 있고 중립적인 의미에서 현장에서는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분들은 젊었을 때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경제적 기여로는 산업화, 즉 경제 성장을 이끄셨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에 힘쓰셨습니다. 사회적 기여는 집단 문화와 사회 문화적 발전에 이바지하셨죠. 이런 기여에 보상을 해드리고 있는데 먼저 경제적 보상으로는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고 제도적 보상으로는 노인복지 서비스,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사회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또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정치적 보상으로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서 귀감이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에 전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르신들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수준 높은 동기부여를 통해서 일을 해나갑니다. 의사결정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도 적고 무엇보다도 많은 정보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딱딱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죠. 이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영양분 섭취, 적절한 운동,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하는 데 힘쓰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는 노년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특성은 대부분 저하가 나타납니다. 세포의 노화에 따라서 면역 능력, 잔존 능력, 회복 능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비가역적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비가역적 진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늙으면 다시 젊어질 수 없는 것처럼 회복 불가능한 것, 즉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해 두실게요. 심리적 특성은 대체로 증가를 합니다. 먼저 우울증 경향의 증가로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내향성이 증가합니다.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되죠. 내향성의 증가는 외향성의 감소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해 두실게요. 또 조심성이 증가합니다. 일의 결과를 중시하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하죠.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중립을 지키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경직성이 증가해서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해왔던 방식을 고집하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있습니다.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은 강해집니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고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사회적 특성을 보면 은퇴 등으로 역할 상실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빈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듦에 따라서 끈끈했던 유대감을 상실하게 되고 질병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가족관계의 변화와 부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거주 형태가 변화하고 있죠.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부는 동반자로 전환이 되고 배우자의 사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적응 단계를 조금 기억해 두실게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기 때문에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 이후에는 아, 나는 진짜 혼자구나 하는 정체감을 지니게 됩니다. 이후에는 혼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개척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빈 둥지 증후군이 있습니다. 둥지가 비었으니 얼마나 외로울까요?
즉 자녀의 독립으로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 외로움, 상실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정 확대 가족이 있습니다. 노인, 부모가 자녀와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부 관계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죠. 역할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가치관을 공유해서 갈등을 줄여야겠습니다. 조부모, 손자녀의 관계는 가장 순수한 관계로서 손자녀는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을 제공하고 노인은 손자녀의 긍정적 자아 형성에 기여를 합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는 어릴 때 서로 경쟁하던 관계에서 같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되고 안정감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4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빈곤, 질병, 고독, 무위, 즉 역할 상실을 경험하게 되시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자면 사회와 가족이 협력해야겠습니다.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을 협력적으로 병행해야겠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노인 스스로도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사회적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같은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노인복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는 높은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로는 첫 번째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보험은 5대 보험이라고 하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은 고령사회입니다. 즉 노인 인구가 14에서 2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시기가 지나면 초고령사회, 즉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로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유엔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5가지 원칙을 정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독립의 원칙입니다. 독립해서 사시기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의 원칙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젊은 세대와 함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보호의 원칙은 어디에 계시든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아실현의 원칙으로서 잠재력을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존엄한 존재죠. 때문에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겠고 경제적 기여, 즉 돈이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평가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노인 복지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형으로는 먼저 첫 번째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매 사업 및 건강 보장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노인 자원봉사, 경로당, 노인복지관이 해당이 되겠네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거시설이 있겠는데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즉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주택으로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를 위한 복지시설이 있겠고요. 이 의료는 요양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노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입소시키는 입소자 10인 이상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로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입소자 9인 이내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가복지 시설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서비스, 즉 하루 중 일정 시간 보호해주는 서비스가 있겠고, 단기 보호 서비스,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주는 서비스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로는 복지용구 급여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방문 간호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실게요. 마지막으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학대 노인 전용 쉼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도와드림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보험자, 즉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고 가입자는 전 국민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받게 되는 걸까요? 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시험에 자주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라는 것은 치매, 뇌졸중, 뇌혈관 장애, 파킨슨병, 진정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시거나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고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정을 신청해야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상자가 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이때 본인이 해도 되고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얻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또는 시, 군,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공단 직원, 즉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서 조사표를 작성하게 되겠고 이 조사표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1차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을 판정을 합니다. 참고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입니다. 점수에 따른 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2등급은 75점 이상 상당 부분, 3등급은 60점 이상 부분적으로, 4등급은 51점 이상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5등급은 치매 등급으로서 45점 이상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지 지원 등급 45점 미만 치매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암기하기 어려우시죠?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기억해 볼게요. 그림과 함께 1, 2, 3, 4, 5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 1m 95로 전 키가 큽니다. 2, 이가 상당히 안 좋아 치료 중입니다. 3, 360도 허리 부분을 잘 돌리고 4, 4등신에 51kg로 일정하게 유지 중이죠. 5, 오늘부터 살 빼서 45kg 되어서 치매 걱정 없이 살랍니다.
자, 보시면 1m 95 전 키가 큽니다는 1등급 95점 전적으로 2, 7호 상당 부분 2등급 75점 이상 상당 부분 3, 360도 허리 부분 3등급 60점 이상 부분적으로 4등신 51kg 일정하게 4등급 51점 일정 부분 오늘부터 45kg 치매 걱정 없이 5등급 45점 이상 치매 등급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가급여 있습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일정 시간 보호해주는 주 야간 보호, 일정 기간 보호해주는 단기 보호, 그리고 기타 재가급여로서 복지용구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급여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겠고 특별히 현금으로 주는 특별 현금 급여로는 대표적인 가족 요양비가 있겠습니다. 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보험료 플러스 국가 지원 20% 플러스 본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본인 부담금은 시설급여 이용 시 20%를, 재가급여 이용 시에는 15%를 부담합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받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더 어려우신 분들이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몇 가지 서류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장기요양인정서 있습니다. 인적 사항과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서비스 안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한도액,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장기요양요원의 자격을 보면 방문 요양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가능하고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가 가능합니다. 방문 간호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한 간호사, 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실시합니다. 등급을 받았다면 이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텐데 그 이용 절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 서비스 받고 싶어요 하고 신청 접수를 하면 방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대상자에게 맞는 서비스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를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만든 욕구 단계 이론을 봤었습니다. 욕구에도 단계가 있다 이런 뜻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가 되겠습니다. 이 생리적 욕구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이런 기본이 되는 욕구가 되겠죠. 이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사랑도 하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고, 자기 만족도 이루고 싶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생리적 욕구 1단계 꼭 기억해 두실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양보호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각각 좀 분류해 보자면 첫 번째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처럼 몸을 직접 맞대고 하는 활동들이 됐었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로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이 있겠고 정서 지원은 말벗, 격려, 위로가 해당이 됩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는 집을 직접 방문하여서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기본 원칙을 보면 대상자의 삶을 존중해야겠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는데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끔 옆에서 지지만 해주는 것도 충분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전에 대상자의 동의를 얻으셔야겠고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합니다. 문제 발생 시 시설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설장과 간호사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합니다. 흡인, 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 관리 및 투약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단, 입으로 먹는 경구 및 바르는 외용약은 제외입니다.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해야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지식과 기술로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시죠. 정보 전달자이고 관찰자이며 말벗과 상담자 역할을 하십니다. 또한 대상자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지지하는 동기 유발자이자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는 옹호자이기도 합니다. 필기 35문제 중 평균 10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인권과 직업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의 인권 보호 보겠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권리 선언을 보면 먼저 입소 단계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결정, 계약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활 단계에서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활실에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고 개인 생활 방식, 즉 머리 스타일이나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과 같이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방문하여 어르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막 찍는다든지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방해하거나 우편물 수발 시인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있습니다.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받고 종사자의 능력 개발에 힘써야겠습니다.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성교제, 성생활, 기업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권이 있으시고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있습니다. 퇴소 단계에서는 어르신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 보겠습니다. 참고로 요양보호사는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학대 의심이 들거나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보았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번 또는 경찰서 112에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의 학대 유형을 보면 먼저 첫 번째 신체적 학대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폭행, 신체 통제뿐만 아니라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나 음료를 단절하는 것, 강제 노동시키는 행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로 고통을 주는 것이 되겠고요.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성희롱 등을 하는 성적 행위가 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알몸으로 목욕시켜서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경제적 학대는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의 없이 어르신의 자산을 사용하거나 착취, 노동을 시켜놓고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었던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치하거나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필요한 보장구, 즉 안경이나 지팡이처럼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 방임으로는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을 포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방치하는 행위나 시설이나 병원을 입소시켜 놓고 연락을 두절하는 것, 배회하는 어르신들을 발견하여 연락했을 때 부양을 거부하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 지원, 세금, 각종 요구 납부, 용돈, 경조사비를 주지 않는 것은 방임입니다. 비슷하게 가스, 난방, 전기, 수도를 단절하는 것은 생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흉기로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이고 말로써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노동을 보자면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은 신체적 학대입니다. 그렇다면 노동 후에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무슨 학대일까요? 그렇죠. 경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떠돌게 하는 것은 의식주를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임입니다. 한편 인지 기능을 상실한 어르신들을 가출하게 하거나 배회시키는 것은 유기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를 보면 근로에 관한 보호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보호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이 있죠. 이 산재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도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희롱 대처 방법을 봤었습니다. 먼저 장기 요양기관 장애 대처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대상자 가족에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상습적인 경우 녹취와 일지를 작성합니다. 요양보호사 개인의 대처 방법으로 일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항상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셔야겠습니다.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해야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중 중요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대상자와 충분한 의사소통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일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방문을 했을 때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마시고 메모를 남겨둡니다.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또한 복지용구 판매, 대여, 알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거나 등급 판정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사고 발생 시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하시고 대상자의 질병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먼저 어깨 통증이 있습니다. 밤에 통증이 심해지죠. 그리고 어깨 주변에서 시작해서 팔로 퍼지는 방사통이 나타납니다. 손목 통증, 즉 스근관 증후군은 손의 감각 이상과 저린 감각, 통증, 근력 약화가 나타납니다. 엄지손가락 운동 기능 장애가 나타나고 밤에 통증이 역시 악화됩니다.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수근관 증후군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으로 옆에 사진과 같이 손등을 마주대고 1분 정도 있었을 때 손의 감각 이상이 나타나고 저린 감각이 나타난다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추 안정화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목 통증 봤었습니다. 현기증이나 어지러움과 같은 두통, 몸의 절반 정도가 둔감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꿈치 통증으로는 팔꿈치 외측에 일어나는 외측 상가염, 즉 테니스 엘보가 있었고, 팔꿈치 내측에서 일어나는 내측 상가염은 골프 팔꿈치가 되겠습니다.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고 있는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춥니다. 그리고 다리를 벌려서 지지면을 넓혀줍니다.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리고 방향을 바꿀 때에는 허리가 아닌 발을 움직여서 조절합니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에 두시고 침대나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에는 한쪽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어 움직입니다.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다가 근육과 뼈를 다쳤을 때 어떻게 초기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치료라는 것은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의 치료를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안 쓰는 거겠죠. 그래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냉찜질을 3일 정도 해줍니다. 참고로 통증이 길어지는 만성 통증에는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온진질을 해줍니다. 부종을 조절하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압박해 주시고,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감소해서 붓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친 부위를 고정해 주시고 의사 처방에 따라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 시 주의사항을 보면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 정도 쉽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시원하다 할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고,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합니다. 상하 좌우 교대로 해주시고 호흡은 참지 말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위생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에는 대상자를 접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상자가 전염이 된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시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감염성 질환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기침을 하실 때에는 손이 아니라 휴지, 손수건,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30초 이상 손 씻기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대표적인 게 결핵이 있겠습니다.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였거나 2에서 3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 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결핵 검사를 받습니다.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보호장구인 마스크, 장갑을 착용합니다. 결핵은 호흡기 감염이라서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한 결핵균은 햇볕에 약하기 때문에 침구 등은 일광 소독합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예방접종을 받고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쉽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감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증상이 약하더라도 2에서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회복됐더라도 최소 2에서 3일간 음식 조리는 하지 않습니다.
옴은 옴 진드기에 의해서 발생하고 대상자뿐만 아니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동시에 치료를 받습니다. 이는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로 치료를 하고 55도 이상 5분 이상 노출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 머리니 5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하면 죽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2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